정우는 38살의 중견기업 재무팀 과장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집을 나섰고 저녁 6시면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죠. 직업 특성상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많았던 정우는 감정보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성격이었고 집안일이나 아내의 감정 변화에는 다소 무심한 편이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35살로 피부과 클리닉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 7년 차였던 두 사람은 자녀 없이 맞벌이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서연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주말에도 외출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정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의 메이크업이 눈에 띄게 화려해졌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신경 쓴 티가 역력했습니다. 평소 간편한 스타일을 선호하던 서연이었는데 어느새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향수도 진하게 뿌리고 나가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정우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씩 기억 속에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가장 이상하게 느낀 건 서연의 휴대폰 사용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여기저기 두고 다녔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무음 모드로 해놓고 화면을 뒤집어서 놓았어요. 카톡 알림이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고 전화가 오면 거실이 아닌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정우가 무심코 휴대폰 보냐고 물어보면 서연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회사 일이라고 얼버무렸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원래 아내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서연은 남편의 그런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집안일에 무심하고 자신의 일상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야근이 생겼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교육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정우는 그럴 때마다 고생한다는 말만 건넬 뿐이었죠.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서연은 남편을 너무 쉽게 본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정우가 어디 가냐고 묻자 서연은 대학 동기들 만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늦게 들어올 거라고 덧붙였죠. 정우는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우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우는 서연이 생각하는 것만큼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아내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다만 확신이 없었기에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정우는 감정보다 사실을 중시했거든요. 추측만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척 일상을 이어가며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경계를 풀수록 진실은 더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정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간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차량 블랙박스에서 저장 오류 알림이 뜬 걸 발견했어요.
최근 며칠간의 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였죠. 정우는 혹시 중요한 사고 기록이라도 있을까 싶어 노트북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출퇴근길 풍경이었어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 빨리 감기로 넘기던 그때였습니다. 정우의 손이 멈췄죠. 화면 속에는 서연이 낯선 남성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한 골목이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의 모습은 또렷했어요. 그날 서연이 입고 나갔던 베이지색 코트와 검은색 가방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지난주 금요일 저녁 8시경이었죠. 서연이 대학 동기 만난다며 나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영상을 몇 초 되감아 다시 재생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장면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우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하고 또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화면 속 여자는 틀림없이 서연이었죠.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 끝에는 작은 부티크, 호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서연을 불러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남자가 누군지 찾아가서 대면하고 싶은 충동도 일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자신만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재무팀에서 수없이 많은 계약서와 법률 문서를 다뤄온 경험이 있던 정우는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우는 냉정하게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는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서연이 경계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감출 게 뻔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처럼 무심한 남편 역할을 계속하면서 서연이 더 방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정적인 증거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정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별도 폴더에 따로 저장해 두고 파일명을 날짜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추적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블랙박스 영상 속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서연과 그 남자가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정우는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철한 판단력이었죠. 정우는 노트 앱을 열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우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고 회사 일은 어땠냐고 관심을 보였어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영상으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더 많은 증거와 완벽한 계획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차라도 한 잔 타줄까 물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이후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죠. 서연이 퇴근하면 고생했다며 따뜻한 말을 건넸고 주말에 외출한다고 하면 조심히 다녀오라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이런 모습에 안심했어요. 역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정우의 친절함이 오히려 서연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정우는 작은 수첩 하나를 마련해 서연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과 귀가 시간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야근이라고 말한 날들을 체크해 두었고 주말 외출 시간도 정확히 메모했습니다. 서연이 사용한 카드 내역도 확인했죠. 공동 계좌에 연결된 카드였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야근한다던 날에는 병원 근처가 아닌 강남 쪽 식당에서 결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2인분 메뉴였죠. 정우는 하나하나 엑셀 파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서연이 평소 가지 않던 헤어샵을 다녀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증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15만 원이 넘는 고급 시술이었어요. 결혼 후 서연은 늘 동네 미용실만 다녔는데 갑자기 비싼 곳을 찾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옷장에는 정우가 사준 적 없는 새 옷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와 액세서리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인터넷 쇼핑으로 샀다고 말했지만 카드 내역에는 그런 구매 기록이 없었죠. 정우는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서연이 만나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신원 파악이 어려웠어요.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우는 서연의 휴대폰을 확인해 볼까 고민했지만 그건 위험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칫 들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정우는 서연의 병원 근처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 또다시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정우는 차를 몰고 서연이 일하는 피부과 클리닉 앞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클리닉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클리닉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한 남자가 따라 나왔어요. 정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 남자를 주시했습니다.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따로 떠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대의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어요. 결국 두 차량은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나란히 주차되었습니다. 서연과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정우는 휴대폰으로 그들이 들어간 레스토랑을 검색했습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었죠. 정우는 남자의 차량 번호를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인터넷으로 차량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왔어요. 차량 소유주는 김민준이라는 39살 남성이었고 주소는 서연이 일하는 클리닉과 같은 건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클리닉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김민준을 찾아냈습니다. 피부가 실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죠. 서연과 같은 직장 동료였던 겁니다. 정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상대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우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서연과 직장 동료인 피부가 실장 김민준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어요. 서연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퇴근하면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죠. 정우의 이런 태도는 서연을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 서연은 이제 남편이 자신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은 서연을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거짓말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야근이 생겼다는 핑계가 반복되었어요. 주말에는 병원 직원 교육이 잡혔다며 외출했고, 때로는 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럴 때마다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심지어 늦게 들어오는 서연을 위해 야식을 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죠.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서연은 더 방심했어요. 하지만 서연과 김민준의 관계는 병원 내에서도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함께 나가고 퇴근 시간도 비슷하게 맞춰 나갔습니다. 특히 김민준이 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른 직원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일부 직원들은 둘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사이를 넘어선 것 같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몇몇 직원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간호사 한 명은 김민준 실장의 태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대했던 실장이 최근 들어 서연에게만 유독 호의적이었거든요. 업무 배정도 서연에게는 수월한 것만 주고 힘든 일은 다른 직원들에게 돌렸어요. 심지어 서연이 지각을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이 조금만 늦으면 엄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태도는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을 키웠죠. 결국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병원장에게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이에요. 병원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직원에게서 나오기 시작하자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특히 환자 중 한 명이 접수 상담 중에 직원들끼리 너무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불편했다는 의견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직원들 간의 사적인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죠. 병원장은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집에서 매일 밤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의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엑셀 파일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날짜별로 정리했고 이상한 결제건들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과 호텔 근처 주차요금 결제 내역도 빠짐없이 저장했죠. 정우는 이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증거는 점점 쌓여갔고 정우의 계획은 한 걸음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김민준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주중에도 자주 만났고
주말이면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겼어요. 서연은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안심했습니다. 정우가 주말 근무를 한다고 하면 서연은 그 시간을 김민준과 보냈죠. 하지만 정우의 주말 근무는 거짓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설 탐정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혼자서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정우는 인터넷으로 평판이 좋은 사설 탐정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한 끝에 이혼 소송 전문으로 일하는 한 탐정 사무소를 선택했죠. 정우는 주말을 이용해 직접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탐정은 정우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기본적인 증거는 충분히 모았다고 평가했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현장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탐정과의 계약을 마친 정우는 서연의 동선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평일 퇴근 시간과 자주 가는 장소들을 메모해서 전달했어요. 특히 김민준과 만나는 패턴도 설명했습니다. 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 오후에 만난다는 것도 알려줬죠. 탐정은 2주일 정도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비용을 선입금으로 지불하고 사무소를 나섰어요. 이제 전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보다는 담담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바로 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탐정은 노트북을 켜고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서연과 김민준이 평일 낮 시간에 한 부티크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 근무 시간이었죠. 탐정은 연속으로 찍은 사진들을 넘겨가며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은 동영상 파일도 준비해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3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연과 김민주는 호텔에서 나올 때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고 김민주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기까지 했죠. 정우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낼 시간은 나중에 가져도 충분했습니다. 탐정은 추가로 수집한 정보들도 정리해서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찾는 레스토랑 목록과 그곳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김민준의 카드로 결제된 건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바에서의 결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죠. 또한 탐정은 김민준의 SNS 계정도 추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몇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어요. 물론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연이 자주 착용하는 액세서리와 옷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받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한편 병원 내부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실장과 서연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퍼졌어요. 누군가 두 사람이 호텔 근처에서 찍힌 사진을 익명으로 병원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겁니다.
사진은 금방 삭제되었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봐버렸죠.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고 병원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몇몇 직원은 병원장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실장과 특정 직원의 사적인 관계가 업무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병원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었고 내부 기강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병원장은 김민준을 따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륜 관계를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업무 시간 중 부적절한 행동과 직원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했죠. 또한 환자들과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병원장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업무 기강 해이 및 직책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달간 감봉 처분과 함께 부서 재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우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 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였죠. 정우가 준비해 간 자료를 본 변호사는 감탄했어요. 정도면 승소는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탐정이 찍은 사진, 그리고 호텔 출입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변호사는 이혼 소송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정우는 모든 내용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변호사는 일주일 안에 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우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렸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우는 변호사로부터 완성된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에는 증거 자료 목록과 위자료 청구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우는 서류를 집에 가져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타이밍만 정하면 되었죠. 정우는 평범한 주중 아침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월요일 아침에 모든 걸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말 동안 정우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마트에 가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죠. 서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서연은 아직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두 잔의 커피를 식탁에 놓고 서랍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식탁 가운데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죠. 정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몇 달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곧 서연이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30분쯤 지나 서연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부스스한 머리로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걸어왔어요. 식탁에 놓인 커피를 보며 고맙다는 말을 하려던 서연의 시선이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이혼 소송 신청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서류를 잡은 손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정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난 내가 뭘 해왔는지 다 알고 있어.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흥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서연은 입술을 떨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서류 뭉치 옆에 놓인 USB를 집어 서연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 내가 한 일들이 다 담겨 있어. 블랙박스 영상부터 호텔 출입 사진까지 전부 말이야. 정우의 말에 서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증거자료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외출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탐정이 촬영한 사진 목록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죠.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방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어. 난 내가 경계를 풀 때까지 기다렸고 충분한 증거를 모았어.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서연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참고로 김민준 실장도 병원에서 징계받았다던데.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위자료는 변호사가 산정한 대로 청구할 예정이니까 각오해.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우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냉정하게 모든 걸 마무리했을 뿐이었죠. 복수는 조용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집을 나간 후 서연은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우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토록 무심해 보이던 남편이 몇 달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니 말이죠.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김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김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씨 지금 병원 가는 중인데. 나중에 통화하죠. 김민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서연은 더 급하게 말했어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만나야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김민주는 지금은 곤란하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병원 상황도 안 좋고 실장님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조금만 진정하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김민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출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병원에 아프다며 연락을 하고 집에 남았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김민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서연 씨, 우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직장 선배로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수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민주는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어요. 오해였다니. 그럼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은 다 뭐였단 말인가요? 서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김민주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만 왔을 뿐이었죠. 김민주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연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병원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며칠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쳐다보다가 급하게 시선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죠. 서연은 자신에 대한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평소처럼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서연을 피했습니다.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김민주는 서연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도 모른 척 지나쳤고 업무상 대화조차 최소한으로만 했죠. 심지어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우 측 변호사였어요. 이혼 조정 일정이 잡혔고 위자료 청구 금액을 통보받았습니다. 금액을 듣는 순간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숨만 크게 내쉬었죠. 아버지는 실망했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도 불륜 상대도 직장 동료도 심지어 부모님까지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이 의지할 곳은 이제 아무 데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 측에서 다툴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우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변호사조차 항변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어요. 결국 서연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자료는 분할 납부로 합의되었지만 그래도 서연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아파트는 원래 정우 명의였기에 서연이 나가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정우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어요.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었기에 법적으로 서연이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석 달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병원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했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은 서연을 직접 불러 조용히 사직을 권유했죠. 병원 입장에서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서연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7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떠났어요. 퇴사하는 날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개인 물품을 챙겨 병원 문을 나섰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김민주는 그날도 서연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부서로 이동한 상태였고 서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어요. 서연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받아주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하루하루를 보냈죠. 휴대폰을 켤 때마다 위자료 납부 일정 알림만 떴습니다. 김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이미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서연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걸
일은 후였어요. 남편도 직장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반면 정우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에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회사 동료들은 정우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했고 주말에는 오랜만에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등산도 다니고 책도 읽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렸죠. 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졌죠. 자신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한 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처음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했다면 지금처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우는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복수는 크게 소리치거나 폭력적일 필요가 없었어요.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진행되는 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정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도 받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죠. 정우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대견했어요. 배신당한 피해자로 남는 대신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겁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나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기들과 등산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정우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평온하고 행복한 새로운 삶만이 남아 있었습니다.